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오늘도 웅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웅달님.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요즘에 좀 S&P 500 되게 많이 올랐던데, 네, 주식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S&P 500하고 나스닥이 거의 이제 정고점이거든요. 한번 S&P 500부터 한번 보시면은 고점에서 뭐 1% 정도 하락한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나스닥 종합으로 한번 볼까요? 종합으로 보면은 네, 지금 뭐 한 3% 정도 하락입니다. 그래서 S&P 500은 한번 정고점을 한 3일 전쯤에 돌파를 했고, 그 다음에 나스닥은 이제 정고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태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했을 때는, 그 S&P 500의 한 30% 정도를 매그스 주식들이 차지합니다. 빅테크 세븐이죠. 그 다음에 나스닥에서는 한 50% 정도를 빅테크가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주가가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점 대비해서 3%밖에 안 빠졌어요. 불과 한 일주일 전만 해도 고점 대비해서 한 10% 넘게 조정을 받았었거든요. 12%. 근데 이제 이번 주에 연속으로 큰 상승을 해가지고요. 예를 들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뭐 메타도 많이 떨어졌었는데 다 회복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아마존도 그렇고요. 이렇게 회복이 나오면서 빅테크들의 주가가 오르면서 S&P 500, 나스닥 다 좋고요. 그다음에 빅테크를 제외한 그 기업들의 실적도 지금 발표되고 있는데요. 다 좋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실적으로 보고 또 그 빅테크들의 그런 자본 지출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좀 잠식이 되면서 예, 신고점을 달성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실적 개선이 아무래도 좀 AI에 영향이 있는 걸까요? 지금 매그스가 이번에 그 매그스에 대한 우려가 잠식되지 않았다면은 이렇게 S&P 500이 신고가를 달성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계속해서 지금 우려가 됐던 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그 빅테크의 자본 지출 때문에 그 현금 흐름에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었거든요. 투자는 좋은데 너무 과한 거 아니냐. 그래서 그것에 대한 우려가 컸기 때문에 구글도 처음에 24년 만에 현금 흐름이 적자가 나오면서 하루 만에 7%가 급락하는 그런 이슈도 나오고 했는데요. 그 뒤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을 보니까 자본 지출뿐만 아니라 실제로 매출과 영업이익까지도 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빅테크 가운데서도 자본 지출로 실제로 수익을 거두는 기업들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 더 나오겠구나 하면서 예, 구글이나 이제 다른 기업들도 이제 미래를 좋게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너무 지나친 그런 투자가 아니라 정말 미래의 그런 성장 산업의 한 축으로서 빅테크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서도 충분히 큰 이익이 나고 있다는 게 증명이 되면서 주가가 오르고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것과 함께 이제 아무래도 빅테크가 자본 지출을 하는 대상이 이제 반도체 섹터에 있는 기업들이다 보니까 반도체 섹터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우려도 많이 이제 잠식이 되면서 뭐 SOXX 지표로 봤을 때 이제 바닥에서 뭐 바닥이라고 하기에는 뭐 여기서 또 한번 하락이 나올 수는 있지만 한 일주일 전쯤에 이제 요 121선에 터치하는 큰 하락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한 30% 정도 빠졌는데 그것을 바닥으로 한다면은 예, 바닥에서 한 15% 정도의 회복을 했고요. 예, 디램 같은 경우도 45% 정도 마이너스였다가 현재 한 15% 정도 마이너스를 15% 정도 바닥 대비 올라온 흐름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요즘에 그 반도체,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좀 상승한 게 느껴지는데, 디램 같은 경우, 그러니까 뭐, SK 하이닉스나 이런 주식들이 아직 주가가 회복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네. 온도차가 느껴지는 이유가 뭘까요?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저점은 높여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번에 정말 많이 빠졌거든요. 만약에 장중 가격까지 하면은 59%, 거의 60%가 빠졌었는데요. 현재 이제 오늘도 큰 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50% 정도까지 10% 정도의 폭은 줄여놨습니다. 그래서 바닥부터 가격으로 따지면 상승폭은 20%나 그래도 나온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하루하루의 등락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인 그림을 안 보고 이렇게 며칠에 집중을 하면은 뭔가 되게 많이 빠진 것 같고 되게 많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차트를 좀 멀리서 이렇게 보면은 사실 회복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도 상당히 바닥에서 많이 올라온 상태라고 보이고요. 물론 이렇게 해서 바로 뭐 V자 반등이 나와가지고 전고점인 한 300만 원 정도 선을 빠르게 넘는 거는 저도 어려울 것 같지만 그래도 이렇게 진폭을 크게 주면서 결국에는 상방을 그리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어찌됐든 좀 가장 큰 위기는 일단 좀 넘겼다고 보는 게 맞을까요? 네, 저는 조심스럽지만 바닥은 나온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근데 또 뭐 주식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네. 그 바닥에 대해서는 항상 준비하고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기업인 마이크론하고 비교했을 때도 좀 진폭도 너무 크고, 그리고 주가도 좀 힘을 못 쓰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같은 반도체 주임에도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네, 가장 큰 것은 아무래도 뭐 레버리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레버리지를 너무 고점에서 상품을 출시해가지고요. 너무나도 많은 금액들과 국민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갑자기 이제 하락이 나오면서 하락이 이제 세게 나오면서 이런 급락 사태를 조금 불러일으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그 부분이 조금 미스였던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외신들의 다른 자료들을 이렇게 보니까 대만 같은 경우도 사실 그 TSMC가 너무 잘 나가서 두 배 레버리지 상품을 출시하려고 굉장히 논쟁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한국 사례를 보면서 그 얘기가 쏙 들어갔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반면교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런 부분이 좀 큰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결과론적으로는요. 예, 싶습니다. 네, 저도 잘 몰랐는데 이것저것 다 합치면 청산 금액이 뭐 이렇게 수십 조에 이른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엄청난 금액이 좀 손실이 났는데, 이건 이렇게 승인해준 정부를 탓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좀 진짜 정부 잘못도 있나요?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들이 아쉽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보니까 그 우리나라에 있는 자산운용사들이나 증권사에 계신 분들도 앞다투어 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음. 금융당국이 조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실착을 한 것 같다. 예, 그래서 대책 마련이 조금 시급한 것 같습니다. 나오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음,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은 참 안 해주고 있는데 그 이야기 또 좀 쏙 들어간 것 같아요. 나오다가 왜 쏙 들어가고 하죠? 그 대선 공약 중에 하나 아니었나요? 그러게요. 그래서 뭐 참 정부는 뭐 어떻게 뭐 저희가 이야기를 한다고 어떻게 생각을 해도 뭐 이게 쉽게 바뀌는 게 아닌 것 같아서 또 얘 보면은 부동산 관련해서는 엄청 세게 또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뭐 잘 지켜봐야 되고 개인들은 이걸 보면서 뭔가 이렇게 제도적인 변화 이런 것들도 생각은 하겠지만 결국에는 조금 시간과의 싸움인 것 같고 펀더멘털 같은 것을 더 집중을 하면서 조금 더 운용함에 있어서 좀 조심스럽게 하는 그런 좀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그러면 아직 뭐 사실 상품들이 다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들이 아직도 좀 남아있는 것 같은데, 그럼 걔네들이 언제고 다시 이렇게 트리거가 될 가능성이 아직은 남아있는 걸까요? 네, 그 뭐 상품이 있기는 한데 이번에 많이 또 데이셔가지고요. 예, 보니까 이제 주식을 또 많이 떠내려고 하시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영영. 예,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진입하는 기준도 조금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뭐 결국에는 근데 정부 당국의 이제 문제도 있긴 하지만 결국은 또 개인의 선택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서 그거를 원인을 또 뭐 100으로 돌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개인분들이 잘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요. 그 전에 그 웅달님께서 그 스페이스X를 단일 종목으로 투자하는 건 좀 위험하고 나사 같은 좀 ETF 같은 걸로 투자하는 건 괜찮은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긴 하거든요. 물론 네. 변동성이 크니까 뭐 비중을 좀 작게 투자하더라도 요즘에 뭐 우주 산업, 뭐 나사 같은 건 어떤가요? 네, 나사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우주 산업이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약간 테마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약간 밈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 이유는 결국에는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음. 지금
나사 같은 경우도 지금 고점 대비해서 51%에 빠졌다가 지금 이제 바닥에서 한 17% 올라온 상태고요. UFO 같은 경우가 조금 더 일찍 만들어졌고 조금 더 보수적인 ETF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실적이 있는 기업들이 조금 더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한 37% 정도까지만 떨어졌고 8% 정도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스페이스 X보다 훨씬 낫죠. 왜냐하면 스페이스 X는 지금 고점 대비해서 장중 가격까지로 따지면 거의 53%가 빠졌다가 지금 이제 조금 회복을 한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런 변동성을 과연 견디실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이번에 자본 지출 금액도 굉장히 크고요. 적자이고요. 그다음에 매출, PSR도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투자를 하는 거는, 여기서 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반등이 좀 나오고는 있는데, 언제든지 어떤 이슈에 의해서 이게 또 꼬꾸라질지 뭐 이렇게 올라갔다가도 실적이 없기 때문에 가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은 개별 종목으로 투자하면 정말 강심장으로 길게 길게 보고 투자를 해야지, 이 변동성을 만약에 매일 지켜보면서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굉장한 스트레스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스페이스X의 자본 지출은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그 AI 데이터 센터 짓는데 돈을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우주 산업과 관련이 그런 부분도 있는 건가요? 네, 그 스페이스X가 결국 이제 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우주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또 짓는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뭐 전력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냉방 시설 같은 것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주로 가게 되면 궁극적으로 가게 되면 굉장히 세이브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력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가 이제 우주 쪽이라서 스페이스 X도 이제 그런 쪽을 보고 그리고 결국 또 AI가 돌아가려면은 그 위성 통신망 이런 것들하고 결국 또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꿈은 있지만 조금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아직은 좀 거리가 시간적인 그런 간극이 좀 큰 그런 미래가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생각해서 근데 지금 가격이 워낙 많이 떨어져 가지고요. 만약 투자를 한다고 하면 정말 소액 묻어놓고 안 쳐다보는 그런 방법을 취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애플 주가가 되게 좀 많이 올라왔었더라고요. 시총 1위도 기록하고 그러는데, 애플이하고 뭐 엔비디아하고 좀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 같고, 알파벳도 애플이 좀 제꼈거든요. 애플이 현재 그래서 2위인데, 기업 중에서. 애플은 요즘에 뭐 어떤 이슈가 있었길래 이렇게 좀 주가 흐름이 괜찮나요? 그러니까 애플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그 자본 지출이 없어가지고요. 구글이나 음.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에 비해서 없어서 돈 잘 벌고 있고, 그래서 주가가 이제 정고점을 뚫고 그 엔비디아를 제치고 시가총액 1위가 됐었죠. 근데 이제 또 최근에는 그 원자재 값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이제 아이폰 판매량이 둔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것까지도 조금 제기가 되면서 고점 대비해서 한 10%가 조금 빠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애플은 이제 AI 쪽에서는 약간 후발주자 느낌이 지금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이제 애플이 또 어떤 방향을 잡고 비전을 잡고 나아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는 애플보다는 구글이 좀 더 매력적인 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에 뉴스 보니까 애플이 CXMT한테 메모리 공급 받으려고 했는데 까였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또 애플의 악재로 좀 작용했을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그 가격을 좀 낮추려고 했었는데 CXMT가 그거를 이제 협상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이죠. 네. 애플이 좀 그런 협상에 있어서 좀 나쁘게 말하면은 갑질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마이크론 CEO도 애플을 한 달 전인가 굉장히 약간 비판적으로 비난하고 말하더라고요. 왜냐면 너네가 가격 협상을 안 해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투자를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서로 어느 정도는 먹고 살아야 뭐 투자도 할 수 있는 거고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는 거지. 너무 일방적으로 애플만 이윤을 극대화시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 놓고서는 지금 무슨 메모리 가격이 높아져 가지고 문제라고 지적을 하냐 이렇게 이제 비난을 했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애플이 이제 CXMT를 찾은 것 같은데 CXMT도 지금까지 애플이 해온 행태를 보니까 이거를 한번 또 용납을 하면은 계속 또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좀 강하게 나간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CXMT 입장에서는 뭐 워낙 뭐 지금 줄 섰는데요. 뭐 애플 아니더라도 뭐 수요가 지금 굉장히 많고 하니까 그렇게 조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사실 메모리 시장이 항상 등락이 이렇게 좀 심하게 있는데 이번에는 다른 것 같다라는 의견들도 사실 꽤 많잖아요. 예. 네, 웅달님 개인 의견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메모리 시장? 메모리 시장은 저 같은 경우는 디램을 이제 보면은 너무 많이 빠진 것 같아요. 네, 음, 그래서 지금 마이크론 같은 경우가 지금 보시면은 고점 대비해서 지금 28% 정도 빠지고 바닥으로 따지면은 그러니까 전 저점으로 따지면 한 40%까지 빠졌었거든요. 근데 이게 과거에 반도체 디램 쪽,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죠. 이렇게 봤을 때 최대 하락폭, MDD를 따져봤을 때 삼성전자가 한 40% 빠지고 SK하이닉스가 50% 빠지고 그다음에 마이크론이 60% 정도를 빠집니다. 약간 이제 그런 패턴을 그리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가장 덜 빠지고 마이크론이 가장 많이 빠지는 거죠. 근데 이번에 보면은 마이크론이 40%가 빠졌는데 SK하이닉스가 오히려 60%가 빠지고요. 삼성전자가 50%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거가 만약에 삼성전자 기준으로 다시 줄을 세우면은 삼성전자 50, SK하이닉스 60, 마이크론이 70 이렇게 빠졌어야 될 것 같아요. 마이크론도 이번에 엄청 올랐거든요. 마이크론이 지난 1년으로 따지면은 SK하이닉스보다 더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더 빠지는 게 맞죠. 70%가 빠져야 되는데 마이크론이 40%밖에 안 빠졌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개별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아까 앞서서 얘기했던 뭐 레버리지 같은 그런 구조적인 문제, 한국 시장에 그리고 이제 미국과 이란 간의 지정학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이번에 이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빠졌다. 그러면 만약에 마이크론의 하락폭에 맞추면 마이크론이 40이 빠졌으니까 SK하이닉스는 이번에 적정 하락률이라는 단어가 조금 처음 쓰는 것 같긴 한데요. 30% 빠져야 되는 거고 삼성전자는 한 20% 빠졌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은 마이크로는 합당하게 어떻게 보면은 조정을 받고 올라가는 거라고 보입니다. 이게 바닥이라고 하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바는 디램은 일시적 조정 같습니다. 저는. 그리고 내년 실적도 당연히 좋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심지어 내후년 실적도 좋을 수 있거든요. 근데 내년까지는 거의 확정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조정은 오히려 10배, 한 대여섯 배 오른 것에 대한 조정으로서 받아들이고 여기서 눌려서 기간 조정을 거친 다음에 한 번 더 도약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투자 매력도 측면에서는 한국의 메모리 기업들이 마이크론보다 더 저평가돼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는 건가요? 네, 근데 그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인 게 저도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생각이 들면서 사실 SK하이닉스를 좀 매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근데 여전히 지정학적인 문제가 있고 또 환율이 지금 떨어지긴 했지만 결국 또 환율의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도 이제 그 주주 환원 문제를 갖고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오늘 SK하이닉스가 10% 정도 하락을 했는데 주주 환원적인 측면, 그러니까 그 소액주주들을 위한 그런 보상이죠. 뭐 가장 뭐 쉬운 이해는 배당 같은 게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거버넌스가 조금 어, 비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디스카운트 되는 거를 좀 고려를 한다면 이번에 뭐 SK하이닉스가 과하게 빠져서 매력적일 수 있긴 하지만 사실 뭐 제가 투자를 뭐 6개월, 1년 하는 게 아니라 한번 투자하면 최소 3년, 5년은 투자해야 되는 건데 그동안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는 그냥 저는 개별 종목보다는 그냥 디램 ETF로 그냥 투자를 해서 그냥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거기도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고 그 조금 먹고 그다음에 디램 ETF 같은 경우는 이번에 최대한 45% 빠졌는데 SK하이닉스 60, 삼성전자 50%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그냥 변동성도 좀 적으니까 마음이 조금 더 편하고요. 그래서 그냥 보험비라고 생각하고 그냥 개인적으로는 그 개별 종목을 살 생각은 크게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진짜 뭐 만약에 다시 한번 60%, 70%가 가면은 또 한번 고려는 해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 주식을 샀을 때의 장점은 또 이 양도세가 없다는 게 또 장점일 수 있잖아요. 디램은 양도세를 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생각했으면 좀 지금 타이밍에 SK 하이닉스를 개별 종목으로 조금 같이 사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저는 안 사는데 괜찮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네, 그 한번 음, 고려해 볼 만한 전략 같기는 해요. 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차피 비트코인도 투자하고 있고 다른 성장성 좋은 것들도 많이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는 제가 이제 좋게는 보지만 제 포트폴리오에서 주력은 아니거든요. 그래도 뭐 손가락에 꼽히는 그런 거긴 하지만 그래도 제 주력은 이제 비트코인 쪽이기 때문에 뭐 반도체에서 뭐 비중을 막 크게 실을 생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뭐 거기서 큰 수익을 얻지 못해도 저는 미래에 이제 암호화폐 쪽에서도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생각했을 때, 뭐 거기에다 쉽게 뭐 개별 종목을 사고 이런 것에 스트레스 받고 개인적으로는 안 하는데 만약에 반도체를 주력으로 삼고, 괜찮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 그 디램 쪽 이야기 나와서 낸드 쪽도 디램 ETF에 같이 좀 들어가 있잖아요. 예, 네. 키옥시아나 샌디스크도 변동성이 엄청 크더라고요. 그리고 많이 빠지기도 했고 이제 낸드 시장은 끝났다. 뭐 이런 뷰도 좀 있는 것 같은데 낸드 쪽도 디램 쪽과 비슷하게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그쪽은 이제 저도 잘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근데 이제 뭐 메모리 쪽은 앞으로 보면은 지금도 보면은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고 그다음에 공급적인 측면도 아직은 수요가 더 크다고 판단이 돼서 네, 그쪽도 꺾일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개별 종목 쪽 그쪽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그냥 SOXX ETF로 저는 보거든요. 근데 이제 이 흐름을 봤을 때는 괜찮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 개인적으로는 네, 중국발 메모리 시장들, 네, 창신 메모리, 양지 메모리 뭐 이런 게 상장도 되고 돈도 많이 땡기고 이렇게 수요가 워낙 줄 서 있다 보니까 중국발 수요도 엄청 많은 것 같더라고요. 거기서 돈을 많이 벌어서 생산 시설을 지금 어마어마하게 늘리고 있는 것 같은데 제 걱정은 메모리 시장이 이러다 또 가격이 무너지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좀 들긴 하거든요. 중국발로 이렇게 공급량이 초과 공급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네, 그거는 이제 조금 먼 미래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최소 한 1, 2년은 있다가 고민해야 될 숙제가 아닌가 싶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뉴스가 부각되면서 지금 또 조정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개인적으로는 뭐, 뭐, 아직은 기술력 차이도 있고요. 그리고 아직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도 아직은 뭐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특별히 뭐 많이 고려해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음, 일단 단기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그렇게 의미가 크진 않고 오히려 우려 때문에 가격이 빠지면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로 좀 볼 수도 있겠네요. 네네, 오히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쪽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 비트코인 흐름은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환율이 너무 많이 빠져서 업비트 가격은 되게 좀 싼 상태거든요. 네. 암호화폐 시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암호화폐는 똑같은데요. 이게 뭐 별다른 이슈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비트코인 가격도 뭐 거기서 거기인 것 같아요. 박스권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고요. 근데 이제 거의 이제 패턴대로 봤을 때 이제 얼마 안 남았죠. 한 3개월, 4개월 그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 3, 4개월만 잘 버티면 패턴대로 지금까지 왔으니까 앞으로 패턴대로 간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지금 구간은 또 너무 매력적인 구간 같거든요. 그래서 목표량을 조금 못 채우신 분들은 좀 채우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또 이더리움 가격이 비트코인 대비 또 좋거든요. 너무 단기적인 시각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의 시대도 얼마 남지 않았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앞으로 한 1, 2년, 1, 2, 3년 정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 여유 현금이 있으면 지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좀 사두는 건 어떨까요? 네,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웅달님 그럼 현재 매수 측면에서 봤을 때 비중을 어디에 많이 싣고 있나요? 네, 요즘에 제가 한 3일 전, 이번 주부터 이더리움 비중을 조금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음, 비트코인도 계속 늘려 있는 상태고, 이제 이더리움도 비중을 늘려놨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쉽게 얘기할 수 없는 게 이더리움은 진짜 많이 흔들려가지고요. 여기서 하락이 나오면 또 괴로워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다 계획을 세우고 4개월 동안 그냥 사겠다라고 마음 먹고 지금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음가짐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 암호화폐는 이제 바닥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 패턴을 따져서 아는 거지. 아까 뭐 디램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그래도 나름 이렇게 보면서 영업이익이나 매출을 보면서 이 정도면 바닥이겠다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게 나오는데 암호화폐는 진짜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이슈와 막 이런 걸로 지금은 움직이는 거라서 참 조심스럽습니다. 이더리움으로 해를 입으실까 봐. 근데 이제 저는 모으고 있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도 비트코인은 어느 정도 이렇게 사이클대로 좀 잘 가는 것 같은데, 이더리움은 이게 사이클에 맞게 가는지 사실 그게 좀 어렵긴 하더라고요. 그럼 만약에 이더리움이 뭐 한 2, 3년 있다가 이렇게 좀 많이 오른다고 치면 익절이라고 할까요? 뭐 탈출 계획은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만약에 여기서 책 한 권을 좀 소개해드리면 이더리움 없는 미래는 없다. 이 책을 네. 오태민 작가님이 쓰셨거든요. 근데 이게 항상 이렇게 보면 패턴대로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항상 패턴대로만 한다면 돈을 못 벌 리가 없잖아요. 근데 네. 워낙 비트코인이 과거 한 네 차례 정도 패턴대로 됐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예측이 되는데, 저는 이번에 이제 이더리움은 패턴이 어떻게 보면 깨졌죠. 지난 4차 사이클에서요. 그래서 5차 사이클에서도 당연히 깨질 거라고 보는데요. 5차 사이클에서 많이 오를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이더리움이요. 그래서 이더리움은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한 1,900달러 정도 하는데요. 저도 조금 더 이제 공부를 해보고 좀 더 추적을 해야겠지만 한 만 달러? 만 달러 정도 가면은 팔면 되지 않을까. 한 네다섯 배 오르면 파는 것도 한번 고려해보고 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웅달님은 비트코인을 제외하고는 이더리움을 암호화폐 쪽에서는 제일 좋게 보고 있으신 거네요. 네, 상대적으로 제일 좋고 안전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더리움 사용량이 계속 좀 변화하긴 할 텐데 요즘에 보니까 테더 시총이 좀 많이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이게 클래리티 법이 좀 통과가 안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예전에는 결제 수단으로도 스테이블 코인 많이 쓰고 했던 것 같은데 테더 시총이 이렇게 급격하게 많이 줄어들고 있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네,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아, 제가 아직 팔로우업을 못했습니다. 네. 그러면 음. 그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가 좀 잘 안 되고 있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될 만한 문제인지 아니면 앞으로도 좀 어려운지 옹달님은 어떻게 보고 있으세요? 네, 그래서 그게 또 오늘 뉴스를 보니까 다음 주에 또 통과가 될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투표에 붙이겠다라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정말 손바닥 뒤집듯 계속 바뀌어가지고요. 지금 칼씨 그 예측 사이트 보면은 10%대로 내려갔습니다. 올해 통과 확률이요. 거의 연초에 한 6, 70 됐던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10%대로 내려가 있어서 그걸로 보면은 이제 돈을 걸고 예측하는 거니까 상당히 그 적중률이 높을 수 있는데 굉장히 낮은 거죠. 그러면은 클래리티 법도 뭐 올해는 어렵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하지만 뭐 클래리티 법이 없다고 해서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영영 못 올라가냐 그런 건 또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네, 클래리티법은 통과되면 좋은 거고 부스터가 되는 거고 없어도 지금 사실 뭐 이렇게 클래리티법 통과율이 낮아지고 있는데도 비트코인은 뭐 박스권이긴 하지만 그래도 가격이 상대적으로 조금씩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걸 봤을 때도 그냥 우직하게 투자하는 게 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만약에 그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가 되면 주식으로 봤을 때 서클은 좀 크게 수혜를 받을 수는 있는 건가요?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 클래리티법이 이제 통과가 되면은 그 어느 일정한 법 테두리 안에서 그 암호화폐가 이제 굴러가는 거기 때문에 서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법적인 부분들을 다 완비하고 있는 코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요. 저는 예, 당연히 혜택을 받고 그다음에 암호화폐 그 클래리티법이 만들어지면은 많은 대기업, 금융기업들이 들어오게 될 텐데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규제, 법, 가이드라인을 지키고 있는 것들을 선택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서클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그 서클은 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만약에 좋게 보신다고 하면은
소액 묻어두는 투자 지금도 굉장히 많이 내려가 있잖아요, 가격이. 그래서 신경 쓰지 않을 정도만 투자하셔가지고 한번 끝까지 가져가 보시는 거. 예,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한데 변동성이 어마무시하다. 예, 그리고 많이 담으면 잠 못 주무실 수 있다. 그거는 각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되면 가장 수혜볼 종목 중에 하나로 예전에 웅달님이 이더리움도 꼽아 주셨거든요. 네, 만약에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되면 이더리움 가격에도 좀 호재가 될 수 있을까요? 네, 호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음. 뭐 클래리티법이 막 근데 막 그렇다고 해서 막 무슨 천하무적도 아니고 그게 막 엄청나다고 생각하기보다는요. 그냥 뭐 단기적으로 그리고 이제 더 멀리 봤을 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호재를 주는 거라서 그런 이슈가 터져서 가격이 뭐 단기간에 오를 수 있지만 또 그 다음 날에 어떤 이슈가 터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그냥 너무 뉴스 하나하나에 일일비하지 마시고 좀 길게 길게 보고 투자한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가격 자체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29년 10월이 다음번 그 사이클의 끝인데요. 그 정도 한 3년 보시고 투자하시면 당연히 저는 지금 가격보다 높이 올라가 있을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좀 크게 크게 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3년 보고 투자할 거면 뭐 서클이나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뭐 이런 데 투자해서 묻어두고 뭐 이런 투자가 괜찮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웅달님 말씀 들어보니까 클래리티 법안을 이렇게 들여다보기보다는 그냥 투자를 해두고 묻어두고 있다가 통과되면 그냥 보너스 정도로 생각하는 게 맞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가격에서 더 빠질 수 있어요. 말씀드렸지만 10% 20%더 빠질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분할을 하는 거고요. 근데 지금 가격대가 이 차트를 보시면은 그냥 보이시잖아요. 뭐 서클도 지금 고점 대비해서 뭐 반토막 이상이 났고요. 그 다음에 뭐 코인베이스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근데 코인베이스 같은 것도 다 보시면은 2023년 이때 저점 찍고 10배 올랐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게 근데 올라갈 때도 다 진폭이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코인베이스를 통해 보면은 지금 이제 겨울이니까 거래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수익을 얻는 게 거래소인데 당연히 수익이 줄어드니까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겠죠. 근데 앞으로 만약에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면 시장이 바뀌면서 거래가 많이 되면서 코인베이스의 실적이 올라갈 거니까 주가가 또 올라갈 수 있겠죠. 그리고 MSTR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거의 뭐 80% 빠졌죠, MSTR도. 근데 갖고 있는 게 다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결국 오르면 이 암호화폐에 있는 모든 기업들, 뭐 스테이블 코인, 이더리움 할 것 없이 다 오를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지금에서 봤을 때 10%, 20% 마이너스밖에 안 보이는 거고, 위로는 뭐 100%, 200%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이런 거는 만약에 이럴 때 투자를 안 하면 도대체 언제 투자할 수 있냐. 예, 그런 것이죠. 그리고 만에 하나 여기서 하락이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거를 100%알 수 있다고 하면 하락이 나온다고 알 수 있으면 지금 당연히 저는 숏을 걸었겠죠. 근데 그렇게 못 한단 말이죠, 이거를. 그래서 지금 손익비를 따지는 거죠. 그래서 미래에 올라갈 게 훨씬 크니까 이제 두고두고 투자를 하는데 이 양이 많으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힘들죠. 이게 비트코인으로 만약에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비트코인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고통스럽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고점 대비해서 50% 빠졌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70%가 빠졌어요. 그 전 과거는 80%가 빠졌어요. 그때보다 적게 빠졌거든요. 그리고 제가 1년 전에도 방송을 할 때 저는 대략 반토막 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면 점점 줄고 있죠. 90, 80, 70. 그리고 비트코인 ETF도 통과됐고 펀더멘털도 좋아지고 있고. 근데 이런 상태에서 7, 80, 90이 또 나온다? 생각하기 어렵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하락은 나올 거지만 50% 이상 하락은 생각하기 힘들다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얘기한 대로 나왔거든요. 하락폭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락이 나오니까 너무 힘들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적정 가격이 되면 자신의 그런 걸 냉정하게 따져봐서 적절하게 모으고 지금 가격으로 봤을 때는 좋으니까요. 그렇게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웅달님은 한 3억부터 매도를 시작한다고 예전에 말씀하셨었는데 그건 좀 아직도 유효한가요? 네, 근데 뭐 그런 거는 아직은 근데 조금 의미가 없는 게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그때 상황에,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지금으로 생각했을 때 3억 정도에 매도하는 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또 그 상황 가서 바뀔 수가 있으니까요. 이번에 예를 들면 디램 같은 경우도
제가 45% 하락했을 때 진짜 운이 좋게도 그때 걸어놓고 잠을 잤는데 매수가 꽤 많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가 거의 저는 지금 디램이 35% 하락인데 지금 하락폭이 마이너스 5%가 안 됩니다. 지금 상태가. 그리고 그래서 지금 이제 올라가면은 이제 꽤 상승이 계속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SK하이닉스, 삼성전자를 좀 고점에 사신 분들이 지금 힘들어하는 장인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마음이 편하게 보고 있긴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처럼 이제 그때도 3억 정도, 근데 이때도, 그걸 말씀드리려고 했네요. 이 45% 제가 걸어놓은 것도 원래는 40%에서 제가 한번 또 샀고 50%에서 살려고 했는데 도저히 50%까지 안 빠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45%에 걸어놓고 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 많이 걸리면서 이제 평단가가 많이 낮아졌죠.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죠. 비트코인도 3억에 매도할 거를 지금은 생각하지만 분명 그때 가서 고려를 해서요. 45%에 샀듯이 그때는 뭐 4억에 팔 수도 있고 2억 5천에 팔 수도 있고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그 호르무즈 해협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잖아요. 해결된 줄 알았는데 안 됐잖아요. 이 부분이 영향을 끼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쪽 중동 정세 쪽은 뭐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 중동 정세랑 맞물리면서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60% 반토막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 이제 그때에 비하면 지금 지정화 기준으로 또 한풀 꺾인 것 같아요. 이제 또 이러다가 또 어떤 뉴스가 터질지 모르겠죠. 그래서 지금은 지정학 뉴스들이 큰 영향을 안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S&P 500도 정고점을 돌파하고 나스닥도 정고점 부근에 있고 그런 흐름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호르무즈 통행이 좀 되긴 되는 건가요? 유가는 뭐 브렌트유 같은 경우 80달러 선까지 좀 빠진 것 같은데 이제 좀 네. 괜찮아진 건가요? 그러면? 네, 좀 일단락이 됐고 지금 오늘 뉴스 보니까 그 초안이 나왔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오만하고 음. 이란 간에요. 그러면서 진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미국은 이제 거기에 신경을 안 쓰는 건가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냥 미국 트럼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어떤 뉴스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가만 두진 않겠죠. 왜냐면은, 제 생각에는 거기에 지금 들어간 국방비가 어마어마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네. 이번에도, 완전 폭격을 지난 주말간에 한다고 해놨는데, 지금 미사일 재고 문제도 뭐, 뉴스로 의하면은 재고 문제도 있고, 정부 적자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전격 취소했다라는 얘기도 돌고 있거든요. 그럼 네. 돈을 어마어마하게 쏟아부었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 보상을 얻어야 될 거예요. 전리품이라도. 그래서 만약에 이란과 오만이 뭔가 초안에 합의를 했더라도 미국이 봤을 때 마음에 들지 않으면 뒤집어지겠죠.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돈이 다 떨어져가지고 전쟁에 돈을 너무 많이 써서 미국이 한 발 빼고 있다. 이런 의견이, 그럴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러면. 네, 근데 일방적으로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음. 분명히 미국도 실리적인 부분을 챙겨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선거도 얼마 안 남아서 일단 그쪽은 좀 냅두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러면 중동 문제는 일단은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쓸 필요는 없겠네요. 네, 지금은 또 그래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손바닥 뒤집힐 듯 뒤집힐 수 있다. 네, 그래서 투자를 하실 때 분할로 꼭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싸 보이는 것들은 기간을 좀 길게 잡고, 기간을 길게 잡으라고 해서 또 막 5년, 10년, 뭐 그렇게 잡으면 제일 좋고요. 근데 또 막 6개월 이런 게 아니라 한 2, 3년 정도? 그렇게 보고 분할로 모아가시면은 2, 3년 정도 이슈면은 물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계속되고는 있지만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예전에 웅달님께서 나스닥이나 QQQ 이런 거 모아가는 거는 그냥 매도할 필요 없이 계속 모아가면 된다 이런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네. 지금 사실 나스닥이나 S&P 500이 거의 최고점 근처에 있잖아요. 네. 지금같이 비싸게 느껴질 때도 계속 모아가는 게 좋은 건가요? 그러니까 그 전제가 꼭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팔지 않는다라는 말은 영원히 사는 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음, 그래서 그 적립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번 달은 100만 원 사고 다음 달에 50만 원 사면 그건 또 원칙을 깨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한번 사기로 했으면 영원히 팔지 않겠다고 영원히 모아가는 거라고 하면은 계속 정액 적립식으로 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게 너무 어려워요. 그걸 중간에 깰 거고요.
그러면은 그 모든 것들은 다 전제가 틀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10년, 20년, 최소 10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S&P 500, 나스닥은 최소 10년, 제일 좋은 건 20년. 그리고 내가 똑같은 금액으로 매달 살 수만 있으면은 정말 팔지 않고 사기만 해도 되죠. 그러면 반도체 쪽 같은 거는 한 3년에서 5년 뭐 요 정도 투자를 바라보고 투자하는 건가요? 네, 그 반도체 같은 경우를 한번 보시면은 SOXX 같은 걸 보면 보통 사이클을 3년 상승, 1년 하락, 비트코인이랑 되게 유사해요. 음,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과거에도 한번 보시면 이렇게 큰 하락이 나오는 기간이 한 1년 하락을 하죠. 그리고 전고점까지 또 1년이 걸려요. 요렇게 해서 이제 사이클을 그려가지고 요 바닥부터 1년 하락했죠. 그래서 바닥부터 상승까지 보면은 한 630일 정도니까 2년이 조금 못 되는 기간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3년이라는 소리는 아니고 뭐 2년에서 한 3년 정도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정점을 찍고 하락이 여기도 한 270 몇 일이니까 1년 앞뒤로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조금 이제 사이클이 깨졌다라고 나오는 게 구조적 상승으로 HBM이 좀 걸리면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보통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1년 하락, 뭐 3년 상승. 이제 그게 이제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건데요. 근데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보시면 고점 대비해서 이렇게 50%씩 빠집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괴롭기 때문에 정말로 이거를 그냥 주구장창 모아가신다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비트코인처럼 그냥 생각하시고 비트코인도 중간에 샀다 팔았다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리고 사이클 끝나면 파는 분도 계시고 그렇게 해도 되고 정말로 내가 자신 있으면 계속 사도 되죠. 비트코인도 똑같습니다. 계속 사도 되죠. 근데 이제 중간에 50%씩 하락이 나오는 거를 내가 과연 견디실 수 있느냐. 그게 이제 관건이라고 보입니다. 그럼 매수는 안 하더라도 지금 이미 만약 기보유자 분들 같은 경우에 팔지는 않고 그냥 뭐 한 10년 정도 보유만 하는 것 그런 전략은 어떠세요?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저는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도 한 비트코인을 한 20개 정도 갖고 계신 분하고 얘기를 좀 했는데 이번 사이클에 자기가 이제 매도를 꼭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도를 하면은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몇 개를 도대체 팔아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그냥 제 생각에 뭐 한 10년 정도만 더 가져가시면 되지 않겠냐고 해가지고 20개에서 한 5개 정도만 팔면 그러면은 한 3억에서 판다고 치면 15억이잖아요. 그럼 15억이면은 뭐 생활비 그 1년에 1억 안 된다고 하시니까 한 15년 버틸 수 있잖아요. 보수적으로. 그래서 한 5개만 파시고 그냥 15개는 그냥 잊고 사시라고. 예, 그리고 연에 1억 넘게 쓰시면서 10년만 버티면 그 갖고 있는 15개가 진짜 150억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그냥 맘 편하게 그냥 적정량은 그냥 잊고 사시는 것도 방법인 것 같다고. 그래서 막, 하나 팔아야 되냐, 2개 팔아야 되냐, 이거 나중에 올라갈 거라고는 생각은 드는데 계속 고민하셔가지고 그냥 넉넉하게 파시고 아예 잊으시는 게 낫지 않겠냐고. 그때 뭐 150억을 가지시든 180억을 가지시든 무슨 상관이냐.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하긴 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뭐 비트코인을 뭐 어느 정도 채웠어. 그리고 앞으로 현금으로 문제가 없어. 그러면은 묵혀놓고 그냥 가시는 게 좋고, 근데 묵혀놓고 가시려고 하면 그게 굉장히 괴롭거든요. 또 그러면은 일정 부분 파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팔아놓고 뭐한 5개만 가져가셔도 50억, 뭐 100억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바라보면은 뭐 그 판 돈으로 또 부유하게 10년, 15년 사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웅달님도 그러면 그런 계획을 갖고 있으신가요? 네, 저는 이제 만약에 비트코인 3억 되면은 그래도 나름 개인적으로는 큰 부가 쌓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꽤 팔 겁니다. 예, 꽤 음. 팔아서 어디로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부동산을 조금 더 뭐 좋은 걸 살 수도 있고 해외 부동산을 살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뭐 주식 뭐 배당주는 안 살 것 같은데 아무튼 주식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은 보유량을 진짜 킵해서 그거는 이제 5년 10년 가져가면은 편안한 삶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많이 들려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